안녕하세요. 22세 계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최근 들어서 금이나 아니면 팔라듐 같은 그런 원자재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원자재들이 주식과는 다르게 왜 상승을 하는지 또는 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원자재 시장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나가려고 합니다. 이 원자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commodity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자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원자재도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에너지, 금속, 농업, 가축, 이렇게 네 가지의 원자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에너지를 보았을 때 오일, 천연가스, 석탄, 에탄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속에서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해서 풍력, 태양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금속의 경우에는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셔스 메탈이라고 해서 귀금속이라고 합니다. 귀금속에 해당하는 원자재의 경우에는 금, 은, 팔라듐, 플래티넘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메탈 의 경우에는 철광석, 주석,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농업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먹을 수 있는 농업 원자재,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농업 원자재가 있는데, 먼저 곡물, 설탕, 밀, 옥수수 등이 먹을 수 있는 원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원자재, non-edible commodity라고 해서 목화, 팜유, 고무 등이 농업 원자재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은 소, 돼지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이 네 가지 원자재 종류가 거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을 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식과 비슷한 원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자재를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이 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자재가 BC 4500년에 수메르 지방에서 점토화폐를 최초로 사용을 한, 이 수메르 지방에서 점토판에 염소를 사고 판 거래가 기록된 것이 최초의 이 원자재 시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수메르 지방이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방의 남부 지방에 동남부 지방에 속하는 지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란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점토 화폐를 최초로 사용을 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도시가 최초로 점토판에다가 염소를 사고 판 거래를 기록을 했는데, 그냥 몇 개 팔았다가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 얼만큼의 염소를 팔겠다라고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게 이 원자재 시장의 최초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대 문명 시대부터 아니면은 조개 껍질을 화폐로 사용을 하면서 이러한 자신에게 필요한 원자재들을 거래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금 또는 은과 같은 프레셔스 메탈, 귀금속을 이용을 해서 다른 상품 또는 노동의 대가로 사용을 함으로써 원자재를 사고 판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세기 후반 원자재 시장이 유럽 전역에 상품, 노동, 토지 및 자본을 분배하는 메커니즘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사진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상품을 거래를 할 때, 아니면 내가 일한 대가로 돈을 받을 때나 토지를 거래를 할 때 이런 원자재들을 이용을 해서 팔고 산 거래가 10세기 후반에 아주 유럽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자재 시장이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 1530년에 원자재 거래가 지금 현재와 비슷한, 현대의 원자재 거래와 비슷한 이렇게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이 왼쪽에 보시면 사진이 과거에 이렇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는 현재 유로넥스트라고 하는 증권거래소로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 1530년부터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원자재 거래하고 비슷한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카고 증권거래소에서 1864년에 밀, 옥수수, 소, 돼지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1930년대 쌀, 버터, 계란, 감자,
콩 같은 게 시카고 증권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2020년에 이르러서 원자재 시장이 지금 현재에서는 이 네 가지 종목, 에너지, 그리고 또 농업, 메탈 같은 게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거래가 왜 필요할까요? 회사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성장을 한 다음에 수익을,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불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하는데 창립일이 1602년 3월 20일이고요. 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해산을 한 거는 1799년 12월 31일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인도, 동남아시아로 무역을 거래를 하기 위해 세워진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설립이 된 이유가 한 사람의 사업가가, 한 사람의 투자자가 이런 거대한 무역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인력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회사를 창업을 한데 돈을 받고 주주들을 통해서 돈을 얻은 다음에 이 투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선장도 뽑고 선원도 뽑고 그리고 배도 사서 해서는 무역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최초로 이 주식회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원자재는 도대체 왜 회사처럼 거래가 될까요? 원자재 시장에서 금이나 은 같은 게 실제 현물 거래 가격처럼 상승을 하고 또는 하락을 하기도 하는데요. 회사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치고 원자재는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헤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헤징이라는 뜻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하는 금융거래 행위입니다. 항공사가 가장 큰 지출을 하는 비용 중에 하나가 기름인데요.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 항공사는 기름을,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행기가 뜨잖아요. 기름값이 근데 갑자기 급상승해버리면 항공사의 지출 역시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이 바로 기름 가격에 헤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항공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름값이 갑자기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오늘 대비, 현재 가격 대비 10%, 20%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되었을 때는 바로 이 기름 가격에 헤징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현재 40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달 뒤에 50불에 거래가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대비를 해서 이 항공사 대표는, 사장은 기름을 40불에 거래하기로 한 달 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40불에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달 뒤에 50불이 될 것 같으니까 기름을 40불에 한 달 뒤에 나한테 팔도록 거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거래를 했을 경우에 한 달 뒤에 만약에 기름이 실제로 50불에 거래가 되면은 항공사는 40불에 기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약 10불의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름값이 40불이 아니라 35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항공사는 이 35불까지 떨어진 기름을 40불에 사야 되기 때문에 5불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름을 40불에 사고 파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 회사는 갑작스런 기름 가격 상승에 대비를 해서 헤징을 할 수 있고 비용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거래가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산물 재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산물 재배자는 혹시 모를 가격 변동에 대비를 해서 원자재 선물 거래를 통해서 위험에 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원자재 시장이, 그러니까 내가 옥수수를 재배를 하는데 옥수수 가격이 급락을 할 거를 대비를 해서 농산물을 재배를 하시는 분이 앞으로 1년 뒤에 옥수수를 10,000원에 팔겠다, 아니면 20,000원에 팔겠다고 이렇게 헤징을 함으로써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은 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까요? 어떤 요소들이 원자재 가격을 결정을 시키는 걸까요?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했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팔고 있는 제품이
앞으로 큰 성장성을 보일 것 같은 이유에서 이 회사 주식을 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도대체 원자재 가격은 어떤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까요? 바로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는 사람들이 필요를 하는 거를 수요라고 하고, 공급은 이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을 공급을 하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얼만큼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공급을 하고 덜 공급을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쌀 농사가 풍년이 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쌀이 재배가 됐을 경우에는 갑자기 쌀이 많아졌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쌀이 워낙 많이 재배가 됐고, 이 재배가 된 거를 일반적인 수요가 그냥 평범한 수요가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 공급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쌀이 남아 돌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라도 해서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와 반면에 태풍이 일어나서 쌀이 재배가 급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수요는 그대로 일정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태풍으로 인해서 쌀 재배가 급감을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급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수요의 변동인데요. 과대 광고를 통해서 주문이 폭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쌀을 재배를 하고 이 쌀을 판매를 하시는 분이 우리 쌀을 먹으면은 칼로리 소모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쌀에 들어있는 성분은 똑같고 맛도 똑같은데, 이 쌀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었을 때 살이 덜 쪄요 라고 과대 광고를 하게 되면은 쌀을 먹는 사람들이 이 쌀을 먹으면 살이 빠지구나,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러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하다 보면은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허니버터칩 대란처럼 실제 거래가 되고는 그 허니버터 칩의 가격은 1,000원이었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기를 원했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져 있고, 허니버터 칩은 수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급상승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10,000원, 5,000원에 이렇게 팔기도 했었는데요. 그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과대 광고가 발칵이 난 거예요. 실제로 쌀이 먹었을 때 살이 안 찐다고 했는데,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게, 이 쌀은 다른 쌀과 비슷하게 살이 찐다라고 과대 광고가 발칵이 되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요소들이 원자재 수요 그리고 공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어떤 원자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바뀌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원자재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대 궤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